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살아가라. 나는 그런 너를 항상 응원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방입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입니다. 지은이, 한성희,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지은이는 40년간 2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정신분석 전문의로 정작 30년을 키워온 딸에게는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신분석 전문의로서의 통찰과 여자로서의 직원, 엄마로서의 응원을 담아 아무도 너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모든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 것. 남자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니체의 질문.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등 따뜻하고 진솔한 37가지 인생 카운슬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딸이 되라. 너는 이제껏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선후배였으며,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너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앞으로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지도 모른다.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역할이 늘어날 때 그것 또한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많은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 편안하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자식을 위하느라, 남편을 위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화병이 생기든 말든 자신을 방치한 채로 말이다. 심지어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어라.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도 능력 있는 의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괜찮은 며느리, 좋은 딸, 훌륭한 상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딘가에는 꼭 빈틈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일이 무사히 넘어가나 싶으면 너가 속을 썩였고 너가 잘한다 싶으면 갑자기 친정에 문제가 생겼고 친정이 조용하다 싶으면 시가에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써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특히나 너가 어렸을 때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 그의 푸념이라도 할지라면 사람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일한다고 고생이에요.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 당시 그 말은 나에게 상처였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역할이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하며 삶을 꾸려 올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더트가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 자기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감정은 모른 척하고 억누르면 언젠가는 튀어나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식과 강도로 튀어나오면 참 난감해진다. 그래서 감정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흐르도록 바라봐주고 인정해줘야 한다. 수치심, 죄책감, 불안, 시기심 등이 올라와도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당연하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좀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충분히 이해해. 하는 식으로 다독여줘야 한다. 이것이 정서적 여유이고 마음의 탄성이다. 당연히 마음에도 임계점이 있다. 그 지점을 넘으면 폭탄이 터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임계점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구나.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감기에 대비해 미리 비타민을 섭취하듯 마음도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쉬어줄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쁘고 멋있는 것들을 보러 다니라는 말이다. 웬 한가한 소리냐고? 아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쉬어주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탄성을 유지하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다. 마음이야말로 크게 다치면 회복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젊었을 땐 나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지위나 재력이 먼저 관심이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테지. 그러나 살아갈수록 알겠더구나.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그러니 따라 온 마음을 다해 울고 웃으렴. 모든 감정을 흐르도록 둠으로써 생이 선물하는 다채로움을 가능한 많이 경험하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마음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기를 엄마는 진심으로 바란다.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잘 부탁하기, 잘 거절하기. 아이들은 4살쯤 되면 밥 먹듯이 부모에게 싫어, 아니 라고 이야기한다. 그때쯤 형성된 자아는 부모와는 다른 자기 의지가 있다고 매일같이 항변한다. 어른들의 거절도 이와 비슷하다.
거절은 타인의 의지와는 다른 나만의 뜻이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자신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일이다. 마치 내 영토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다가 허락도 없이 밥도 해먹고 농사도 짓던 이웃나라 사람에게 더 이상 침범해 오지 말라고 정확하게 금을 그어 보여주는 일이다. 늘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한계를 설정하면 처음에 주위 사람들은 당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인들이 상처받고 힘들어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감정일 뿐이다. 그들의 감정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스스로를 가장 많이 아껴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거절한 뒤에는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다 거절당한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뒤에서 내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소설가 김훈의 말이 도움이 될 거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딸아, 김훈처럼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진정한 이기주의자란 자신의 길을 갈 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에 당당히 맞서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만만히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스스로 아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존감은 중요하지만 자존감에 너무 목매지도 말 것. 딸아, 자존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간단히 말해 자존감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다. 야구나 축구같이 한 시즌이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종목에서 결국 우승하는 팀은 기초가 탄탄한 팀이듯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크고 작은 우환을 겪지만 끝내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힘이 바로 자존감이다. 물론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도 불운을 비켜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요즘은 누구나 자존감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릴 때,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할 때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것 같아 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어떤 이들은 자존감을 일종의 스펙처럼 배우고 갖추고 높여나가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지. 그런데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도 시련을 당하면 울고 가시돋친 말에 아파하며 스스로 뭔가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에 흔들리기도 한다. 자존감이 위축되는 경험은 주위에 널려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그것만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면 일시적인 자존감 위축은 감기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 애쓰고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것에 주의가 집중되듯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부족한 자존감만 더욱 도드라져 보일 뿐이다.
차라리 상한 자존감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그럴수록 긍정적인 피드백이 늘어나고 자존감은 알아서 튼튼해질 테니까. 엄마는 요즘 지하철을 타면 지칠 줄 모르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소녀들을 곧잘 만나곤 한다. 예전의 소녀들은 누구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소녀들은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더구나. 누구에게 보이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이만하면 훌륭해 라고 말하는 소녀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자존감이라면 험난한 세상도 크게 휘청이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제나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나라는 친구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우울에서 벗어나는 길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내 힘으론 어쩔 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행복할 가치가 없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차갑고 부정적인 시선. 바로 이것이 우울의 배경이란다. 그러고 보면 쉽게 우울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만 같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만 바꾸면 감정이 바뀔 테니까.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구나. 오랜 시간 굳어진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어디 단박에 이루어지겠니. 그래서 우울이 지속된다 싶으면 지체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흔히들 우울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독감일 수도 있다. 게다가 요즘 의학계에서는 심한 우울증을 뇌의 생화학적 균형이 무너진 병으로 파악해 효과적인 치료제들을 개발했다. 그러니 우울증에 아파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면 병원에 찾아가길 꺼리지 말라고 말해주렴. 그리고 만약 병이라고 할 정도의 우울이 아니라면 우울을 너무 겁내지 말라 얘기해주고 싶다. 우울은 지금 내가 힘들다고 외치는 마음의 소리다. 내가 나를 너무 차갑게 바라봐서, 나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지금 내가 아프다고 알리는 외침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잃고 매사에 경직되듯이 내 안의 감시자 역할이 너무 커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생동감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그러니 잠시 삶의 속도를 줄이고 나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뜻이다. 성취를 이룬 나, 도덕적으로 고매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도 소중하지만 자유롭고 생생히 살아있으며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나 역시도 중요하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다시 찾을 때 우울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하는 마음으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은 피로의 원인인 걱정과 공포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잘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들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막연한 걱정과 공포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일은 뜬구름 같은 걱정을 자잘하게 쪼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다. 누구든지 눈앞의 과제가 크고 어렵다고 느낄수록 걱정이 늘고 행동력이 약해진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가장 쉬운 부분은 있는 법. 나 역시 마찬가지란다. 책을 한 권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자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어지지. 그럴 때는 제일 흥미있는 주제를 먼저 쓰겠다고 결심한다. 그래도 시작하기가 어려우면 딱 한 페이지만 쓰겠다고 결심한다. 그것도 안 되는 날에는 소제목과 뼈대만이라도 쓴다고 마음 먹는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작아도 그날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일을 끝마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어느새 제일 어려운 주제에도 저절로 손이 가게 된다. 무기력을 이기는 자신감도 마찬가지다. 현실감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격파해 나가다 보면 걱정하는 습관도 조금씩 수정되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배짱도 함께 기르면 좋겠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리면 좋겠지만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다. 어떻게 인간이 그 모든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살겠는가? 그러니 노력한 만큼 안 풀린다고 끝없이 자신을 닥달하거나 난 뭐래도 안 돼 하며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쩔 수 없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더 이상 미련은 갖지 말자 하는 심정으로 넘겨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일과 나 사이에 확실히 금을 그어야 몸과 마음이 쉴 공간이 생기고 쉬어야 에너지도 샘솟는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을 내년에 농사로 지을 씨앗까지 몽땅 먹어치운 농부라고 하셨다. 정말 그렇다. 애쓰다 지쳐서 쓰러지는 것만큼 허무하고 바보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이제 세상도 일과 삶의 균형을 외치고 있다. 그에 발맞춰 자신을 피로로 내모는 마음의 습관도 함께 고쳐나가면 어떨까?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모파상이 쓴 소설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수려한 외모를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한 탓에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처지가 늘 불만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가한 부부가 주최하는 무도의 초대장을 가져왔다. 마틸드는 상류층 사람들과 화려한 연애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만 입고 갈 옷과 액세서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했다. 결국 부자 친구인 잔느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갔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마틸드는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결국은 빚을 내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었다.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은 남루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고단한 세월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또한 앗아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마틸드는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옛 친구 잔느를 만나게 되었다. 마틸드는 잔느에게 목걸이에 얽힌 사연을 말하며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잔느의 말이 너무도 충격이었다. 아, 불쌍한 마틸드. 내가 너에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어. 겨우 400프랑짜리였다고. 내가 만약 마틸드였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누가 마틸드의 10년을 보상해 줄까? 나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착각해 10년을 허비한 그녀를 보며
문득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 채 타인의 욕망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물론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후회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없다. 마치 마틸드가 가짜 다이아몬드 값을 물어내려고 악착같이 보낸 10년을 아무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 봐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데 익숙하다면 왜 그런지 고민도 해봐야 한다. 간혹 이 이야기에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할수록 삶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신념을 철저히 따랐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각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0여 년 동안 홀로 외로이 사셨다. 젊어서는 6명의 아이를 키워내느라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내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질경이처럼 끈질기고 강인한 생활력,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다. 나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더랬다. 하지만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몇 해 전 병치레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난 후 남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장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고.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어릴 때는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리라 여겼던 어머니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런 삶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으셨고 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 너가 어릴 때 너를 키워주기도 했던 내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고 투덜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생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어쩌면 어머니는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삶의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딸아, 나는 너에게 나중에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 바라건대 나는 너에게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 했으며 순간순간 재미있게
생동감을 지니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거나 남들에게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내 몫만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니 따라 할머니 말씀처럼 삶 속에서 재미를 놓치지 말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좋은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